네, 대표님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경기 침체에 관해서 사실 설명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해주셨어요. 네, 조금 길게 해서 좀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사실 뚜렷한 정의가 없잖아요. 네. 이게 이렇게 정리해 주신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 하나 더 해볼까 하는데 네. 지금 이런 경기 침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 소위 경기 침체라고 하는 이슈 이거 어떻게 이해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네, 한번 네. 이야기 또 부탁드립니다. 결국 이제 경기 침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살펴봤고 논해봤으니까 결국은 이제 그래서 투자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 거냐 이거잖아요. 이번 질문을 계기로 다시 한번 제가 좀 랩업한다는 차원에서 자 경기 침체가 오든 슬로우다운이 됐건 하여튼 경기가 감속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정도의 차이가 뭐 침체냐 감속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참고로 저희는 감속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경기 감속이 오는 거에다가 이번 국면이 조금 뭐 특이하다기보다는 좀 신경을 하나 더 써야 될 것이 뭐 지난번에도 강조드렸었지만 미중의 있던 패권 갈등이 이미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다고 보고 있고 여러분 뭐 뉴스 통해서도 많이 보시겠지만 중국이 지금 미국을 견제하고자 해서 유럽 국가 컨택하고 뭐 하다못해 브릭스 이따가도 언급이 되겠지만 브릭스 통합 만들자 그러고 이런 여러 가지 카운터 액션을 하고 있잖아요. 뭐 그게 용두사미로 끝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지만 어쨌건 이 미중의 패권 갈등에 의한 탈글로벌화, 다시 말하면 그걸 조금 뒤집어 얘기하면 지역화, 뭐 디글로벌라이제이션 또는 리저널라이제이션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향후, 그러니까 뭐 과거 한 1, 20년처럼 물가가 계속 떨어지면서 저물가 시대는 이제는 뭐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시대는 이제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2001년도에 미국이 이제 중국을 WTI로 가입을 시키면서 전 세계에 싼 제품을 생산을 해내는 공장 역할을 하면서 디플레이션 시대를 끌어왔었거든요. 뭐 유발을 시킨 거죠. 끌어왔다기보다는. 그랬는데 이제 이게 국면이 이제 급작스럽게 바뀌게 되기 시작하면 지역화가 됐건 탈글로벌화가 됐건 기본적으로 생산 비용이라든가 하다못해 인건비 자체가 틀리니까요. 그러면 제품들 가격이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거고 그러면 그것들을 쭉 종합적으로 길게 반영하는 인플레이션 물가 수준도 한 단계 레벨업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응해서 물가와 금리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금리도 이제까지 뭐 재작년까지 보던 우리가 제로금리 또는 미국 10년물 금리가 0.5%도 안 되는 이런 시기는 이제는 안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페드가 1년 미국의 물가 타겟을 2%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건 순수하게 예상입니다. 1년 2% 물가 타겟을 달성하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뭐 올해가 내년 언제가 될지 적당한 한 1년 CPI 기준으로 3, 4% 수준에서 이제 정책의 어떤 기준을 그 정도로 맞춰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 감속과 탈글로벌화 그리고 가속화가 되는 시기에 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금리도 레벨업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금융시장이나 경제나 전반적으로 변동성은 확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변동성이 확대되는 거를 꼭 안 좋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변동성이 확대되는 거는요. 손실 볼 가능성도 커지지만 수익을 낼 가능성도 훨씬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수익을 내기 되게 어려운 시장은 그냥 호버링하는 시장이에요. 그냥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확 가거나 확 빠지지도 않는 이런 시장이 되게 어려운 시장이지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있어준다는 얘기는 그때 전망이나 접근만 잘하면 수익을 어느 정도 잘 낼 수 있는 기회도 같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꼭 안 좋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연거푸 강조드리지만 지역 간이나 또는 그에 따른 자산 간의 어떤 차별화가 이제 극명화될 겁니다. 이를테면 미중 패권에서 뭐 저희가 뭐 미국이 반드시 이길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확신은 못 하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중 갈등에서 미국이 패권 싸움에서 이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중국 자산이나 중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미국 자산이나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이기는 나라에 투자를 해요. 당연하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모든 자산 경제 구조 또는 최근에 빅테크들의 주도주들이 다 미국 주식이 있던 거.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방향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 그 14페이지에서 제가 써드린 대로 이런 시기가 올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투자를 저희가 여러분께 추천드리자면 한 몇 개를 꼽아왔습니다. 일단 계속 강조드리는 퀄리티 팩터, 질적 요소를 보고 투자를 하셔라. 그리고 또 하나는 실물 자산이 그나마 금융 자산보다는 변동성이 심하거나 안 좋은 시장에서는 훨씬 더 리실리언트하다는 거죠. 잘 버티고 또는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을 때 대팀이 좀 더 뭐 주식보다는 대팀이 덜 할 수 있겠지만 훨씬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잘 지켜주는 자산이 실물 자산이고, 그래서 왜 여러분 여담으로 외국 되게 큰 자산운용사들 보면 펀드명에 리얼 리턴, 리얼 에셋 이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다 그런 전략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슷한 얘기인데 인컴 전략도 중요하다. 저희가 아까 모두에 왜 그 지방은행 비중을 좀 더 한 10% 있는데 아직 안 빼고 계시다. 안 뺀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 친구들의 배당, 그 친구들을 갖고 있는 ETF의 배당이 지금 한 8%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저희가 채권형 자산 배분에도 이런 그 지방은행들이 발행한 채권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채권형 자산 배분 ETF에 적을 때 연 배당이 한 9%, 많을 때 한 14% 나옵니다. 최근에 지난달, 지지난달 저희가 펀드 몇 개의 다른 채권 자산 배분 2개 정도 갖고 있는데 연율화해서 계산해 보니까 12%씩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뭐 배당, 인컴 전략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지난번에도 강조를 연거푸 드렸지만 저희 그 이노베이션 포트폴리오가 이런 컨셉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정부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반드시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간단히 설명드리면 미국이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전역에 하다못해 인프라라고 하면 도로, 항만,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고속도로의 뭐 고속도로 뭐 휴게소도 포함이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 왜 부스라고 하잖아요. 그 뭐죠? 통행료 계산하는 부스, 뭐 하다못해 병원, 공공 건물, 관공서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그거를 새로 싹 이제 레노베이션을 하자는 게 재작년 12월 달에 통과했던 IIJ법, 인프라법이고요. 거기에 어떤 그 패권과 관련한, 그리고 전 세계의 어떤 그 미국 위주의 신기술이나 첨단 기술을 끌어오겠다는 엑세큐션 플랜 쪽으로 통과가 된 게 작년 8월 달에 통과됐던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 다음에 반도체법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개 법안이 제가 구체적으로 규모를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향후 5년에서 10년에 걸쳐서 전 국토에 있는, 하다못해 뭐 우라늄 산업까지 주도하고 반도체 산업은 뭐 대놓고 하고 있으니까 따로 언급드릴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인프라 투자하는데 첨단 기술과 친환경 방향으로 인프라 투자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고 끌어오겠다는 게 규모가 천문학적인 규모가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정책을 혜택받을 수 있는 섹터 또는 테마는 절대 무시할 수 없죠. 그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브로드한 얘기로 그 이렇게 기업 그 인플레이션이 됐건 경기 어떤 침체 위기가 오건 국면이 바뀔 때는요, 기업들이 반드시 혁신을 이뤄냅니다. 왜냐? 마진율이 줄어드는 걸 제품 가격 올려갖고만 계속 보장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혁신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을 시켜요. 그래야 줄어든 마진을 더 그 비용을 다운시키면서 회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혁신과 생산성, 좋은 예가 올 연초에 그 이 빅테크들의 어떤 큰 리더십을 송두리째 그냥 다시 끌어갈 수 있도록 견인했던 챗GPT 같은 게 좋은 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쪽에, 그러니까 그 뭐 인터넷 서핑을 하시든 투자 관련한 공부를 하시든 어떤 자료에 혁신, 생산성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를 자꾸 찾아서 들어가 보셔갖고 해당되는 기업이 뭔지, 해당되는 기술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찾아 들어가서 투자를 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게 뭐 로봇 관련한 거고 AI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것처럼. 근데 참고로 저희는 AI나 로봇 공학, 뭐 자동화 또는 이 혁신 생산성에 지금의 가장 수혜를 많이 보는 실제 접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접목할 수 있는 테마라고 한다면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가 반도체 ETF를 오히려 비중을 더 늘렸습니다. 작년 말 대비해서. 그래서 꽤 좋은 수익을 시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운용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자산 배분은 뭐 더 이상 강조드리지 않아도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늘상 말씀드렸고, 이따가도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을 테니까. 그래서 퀄리티 팩터, 질적 요소에 투자를 하셔라. 그리고 실물 자산,
도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인컴 전략도 항상 감안을 하시고 그다음에 정부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테마나 분야, 섹터에 꼭 집중 한번 관심 있게 보셔라. 그리고 그 기업 와이즈로 얘기했을 때는 혁신과 생산성을 이뤄내는 이런 테마, 기업 분야에 꼭 관심을 가져보셔라. 그리고 내가 어떤 자산, 어떤 뭐 주식이면 주식, 채권이면 채권 또는 이걸 망라해서 투자를 하는 접근을 하실 때는 항상 이 동적 적극적인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 뭐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적 자산 배분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모든 자산에 대한 또는 매크로에 대한 흐름을 다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인터뷰도 하는 것이고, 예, 그 정도 투자 전략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 방금 운영하신 그 포트폴리오 중에서 그 인컴 자산의 그 배당 아까 8% 9%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네. 와, 그 위험한 소형 미국 은행주를 놓지 않을 만할 정도의 엄청난 금액이네요. 그렇죠. 물론 그 9% 배당이라는 게 뭐 중소형 은행에서만 다 나오는 건 아니고 중소형 은행 비중을 한 10% 정도 갖고 가거든요, ETF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절대 무시할 수 없죠. 그렇죠. 그 분배금 8% 9%면 엄청난, 당연하죠. 한국에서는 거의 뭐 없는 그 수준의 금액이거든요. 14%짜리도 있습니다. 14%. 네네. 아, 저희 저희가 계산을 2번 해봤어요. 이게 맞는지. 워낙 배당이 많이 나와가지고. 진짜 고배당이라서 네네. 그런 좀 지금 시대에 좀 위험한 그런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담아져 있다. 그렇죠. 이 정도면은 다룰만 할 수도 있겠네요. 네네.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그 종목이 지금 중소형 그 은행주가 좀 빠지면서 한 2, 3% 빠졌거든요. 배당이 한 12% 나오니까 1년 버틴다고 하면 그러네요. 그 정도는 충분히 캐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인컴 전략입니다. 예. 네. 그리고 방금 썸네일을 하나 뽑아주셨어. 저물가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더 이상은 안 올 수도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중국을 버리면 이 값싼 그 가성비를 완전히 버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네.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네.